2015년 6월 21일 Fabio Sementelli interview. For me, the first thing is my family comes first. My parents taught me that. I have sisters who I adore, and my own family unit is the most dear to me. That's who I am on a really personal, deep level. If I start thinking about beyond that, I think about this a lot. You know, and you kind of sit in the backyard, and I say to myself, you know, what do I want to be remembered for? Maybe I hope other people do that, and I always say to myself, I want to be remembered for the relationships I've built. I want to be remembered for how maybe I've made people feel in a positive light, and if it was negative for any reason, it's because I was honest. I hope that's what I'm remembered for. Well, it's a shocking murder that's left a family heartbroken and the international beauty community in disbelief. A Canadian hairstylist to the stars was killed in his LA home this past January. Fabio Sementelli was found stabbed to death in his LA home this past January. The body discovered in the backyard by his 17-year-old daughter. There was evidence that a burglary had occurred. It was what we call a hot corral burglary murder. And that's what it was initially reported as. The killing was a shock to Sementelli's Canadian family and to the international hairstyling community. The 49-year-old had moved to LA. 그는 그냥 그저 나의 사랑이 아니야. 나의 최고의 친구이자 나의 모든 것이야. 자기야, 난 너무 항상 놀라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통하고 있다는 걸. 이건 운명이야. 나의 사랑, 너무 보고 싶어. 사랑해. Oh, there won't be snow in Africa this Christmas. The only gift they'll get this year is life. Oh, when nothing ever grows, no rain, no river flows. Do they know it's Christmas time at home? Merry Christmas, everybody! 전 세계 헤어 뷰티 서플라이 회사 웰라의 부사장을 역임한 헤어 디자이너 파비오 세멘텔리를 그의 집에서 잔인하게 살해한 살인범은 과연 누구인가? 안녕하세요. 충실파의 UPD입니다. 이번 사건의 타임라인과 등장인물들의 관계는 매우 단순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사건의 피해자 파비오를 알면 알수록 사건의 의문점은 계속해서 쌓여갑니다. 개인적으로 마지막까지 법정 진술들을 확인하고 피해자 파비오에 대해 조사하면 할수록 첫 사건에 대한 안타까운 감정들이 끝에는 너무나 서글프고 슬픈 감정까지 들게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조사한 사건 영상들과 자료들 모두를 보시고 이 사건의 진정한 범인은 누구인지 각자 추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 파일에는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그의 영상이나 사진 자료들까지 공개될 것이고 영상 후반부 이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제 사견이 들어간 UPD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신뢰성을 위해 2017년 모니카 세멘텔리와 로버트 베이커의 대배심 기소장 전문을 입수 이 사건 전체를 분석하였고 피해자 파비오 세멘텔리의 약 10년간의 기록이 녹아있는 그의 페이스북 페이지와 저널을 모두 입수 사건을 분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사건 파일에서 소중한 후원을 해주신 많은 구독자 여러분 덕분에 이번 한 주도 다음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파비오 세멘텔리 1967년 8월 6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태어난 파비오는 이태리계 캐나다 이민가정 루이지 세멘틸리와 비키 세멘틸리의 4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그의 아버지 루이지 세멘틸리는 캐나다 이민자 1세로 젊었을 때부터 안 해본 일이 없이 돈이 되는 모든 일에 뛰어들었던 사람으로 30 초반의 나이에 이미 성공한 한 사업체를 운영하던 매우 열정적인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른 나이 때부터 여러 고생을 한 탓이었을까 그의 나이 39일 때 갑자기 찾아온 병마와 싸우다 그만 사망하고 맙니다. 이렇게 어릴 적 아버지를 잃은 파비오는 어린 학생 때부터 일찍이 성공해서 자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부양할 생각에 부풀어 있었고
그는 자신이 중학교 때까지 열정적으로 임했던 아이스하키를 그만두고 자신의 성향에 맞는 헤어 디자이너로서의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캐나다에 있는 미용학교로 들어가 자신과 가장 친했던 둘째 동생 미렐라와 함께 남들보다 2배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됩니다. 1991년 그의 나이 24일 때 그가 자라던 동네에서 만난 한 여성과 결혼, 첫 아이인 루이지를 출산하지만 결혼 약 2년 만에 이혼하게 되죠. 그리고 1997년 그의 나이 30일 때 비로소 그의 이름을 건 헤어살롱을 운영하게 되었고 그때 파비오의 영원한 사랑이었던 모니카와 손님과 헤어 디자이너로서의 첫 만남을 갖게 됩니다. 항상 손님들에게 밝은 에너지와 긍정적인 태도로 토론토 지역에서 유명했던 파비오에게 너무나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모니카는 역시 그녀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던 파비오의 첫 데이트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둘은 만난 지 약 1년 만에 결혼에 꼴이 납니다. 모니카는 그 당시 25세 초혼이었고 파비오는 30이었고 돌싱이었죠. 그 이후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게 된 파비오는 그 당시 북미 지역을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공략하고 있었던 세계적인 헤어뷰티 서플라이 독일계 기업이었던 웰라에 스카우트 당하게 되고 그는 스카우트 당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의 탁월한 헤어 디자이너 스킬과 엄청나게 많은 고객 유치로 사내에서 초고속 승진 약 5년 만에 웰라 북미 지역 부사장으로 취임합니다. 부사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자신이 항상 꿈꿔왔던 미국 캘리포니아 LA 지역으로 이사 오게 되죠. 그가 부사장으로 취임한 후에 맡은 주요 업무는 북미 지역뿐만이 아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웰라 지부의 직원들, 특히 헤어 디자이너와 네일 쪽 교육을 담당하였고 그의 항상 밝고 타인을 즐겁게 만드는 엔돌핀 역할을 하는 강의에 항상 직원들이 뽑은 매년 최고의 임원으로 선정됩니다. 그의 인성은 너무 좋고 매우 겸손했지만 자신의 일에서만큼은 매우 자부심과 자신감이 넘쳤고 다방면에서 재능이 뛰어나 그를 모르는 헤어업계 사람들은 없을 정도였습니다. 한마디로 모두가 친해지고 싶은 편한 회사의 임원이었던 것이었죠. 그는 그가 그렇게 사랑하던 아내 모니카와의 사이에서 2명의 딸, 사건 당시 19세 제시카와 17세 이사벨라를 출산합니다. 그는 항상 모든 일에 앞서서 가족들을 우선시합니다. 정말 과도할 정도로 자신의 일보다는 가족들을 먼저 챙기는 가장이었죠. 심지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모든 일에 앞서 나의 가족들이 항상 우선시되어야 한다며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세 여자, 아내 모니카, 2 딸들 제시카와 이사벨라, 그리고 장남 루이지를 위해 예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의 자신의 삶도 모두 바칠 것이라며 인터뷰하기도 합니다. All right, we're getting ready for a big event tonight, guys. Where are we going? One Direction! 사건의 그날. 지금부터 나오는 사건의 타임라인과 정황은 실제 이 사건 대배신 기소장의 법정 문서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실제 객관적으로 확인된 내용입니다. 2017년 1월 23일 파비오는 캘리포니아주 LA에 위치한 우드랜드 힐스 집 뒷마당에서 혼자 TV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그는 풀장에 있던 뒷마당에 앉아 시가를 피웠고 데킬라를 한 잔 마시며 페이스북에 올릴 동기부여 비디오를 찍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18분 그의 집 입구 근처에 있는 이웃집의 한 CCTV에 어두운 계열의 옷과 후드티를 얼굴까지 모두 내려 가린 신혼미상의 2사람이 그의 집 근처로 들어가는 것이 녹화됩니다. 그 둘은 급히 어디론가 가야 하는 것처럼 뛰어가고 있었죠. 오후 5시 53분 약 30분 후 파비오가 소유하던 2008년식 검정색 포르쉐 스포츠카가 급하게 그의 집에서 나오는 것이 포착됩니다. 그리고 약 10분 후 오후 6시쯤 당시 17세였던 막내딸인 이사벨라가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녀는 집 문 앞에서 피 묻은 신발 자국을 발견, 거실부터 뒷마당까지 이어진 피를 보게 되었고 마침내 뒷마당 수영장 옆 의자에 엎어져 쓰러져 있는 아버지 파비오를 발견합니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고 곧장 경찰에 신고하죠. 그리고 다시 약 10분 후 엄마인 모니카가 근처 몰에서 장을 보고 돌아옵니다. 그녀는 집안 내부에서 파비오를 발견하고 울부짖으며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와 파비오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그의 여동생 미렐라에게 전화해 상황을 알리죠. 그리고 약 6시 13분쯤 경찰이 도착해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파비오를 응급실로 이송합니다. 하지만 파비오는 응급실로 이송 전 이미 사망한 상태였죠. 그는 몰래 뒤에서 접근해온 범인들에게 날카로운 흉기로 총 7군데의 공격을 당했는데 주로 경동맥과 대퇴동맥이 지나가는 허벅지에 치명상을 몇 미리 차이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목에 먹고 그로 인해 가다출혈, 쇼크사를 당했던 것이었죠.
누가 이렇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부위만 골라 그를 공격했던 것일까요? 사건 조사. 초기 경찰은 2017년 그 당시 LA에서 횡행했던 LA 셀럽들이나 스타들의 고급짓들만 터는 전문 주택터리범들의 소행이라고 보았습니다. 아니나 달라 CCTV에 찍힌 그들의 행색은 여느 주택터리범들과 전혀 다를 게 없어 보였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조금 수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포착됩니다. 그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주택을 털어가는 강도 터리범과는 다르게 그 당시 파비오가 차고 있었던 시가 몇천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부터 모니카는 추후 없어진 것 같다고 이야기했지만 집안에서 그대로 발견된 예물들, 방 금고에 있던 약 1,000만 원가량의 현금 다발을 만지지도 않고 그대로 도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손댄 것이라고는 파비오의 2008년식 포르쉐 차와 집 차고에 위치해 있던 집 내부 보안 카메라의 본체인 DVR을 통째로 가져간 것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며칠 후 그의 포르쉐 차는 약 10km 떨어진 허름한 주차장에서 그대로 발견되기도 하죠. 이런 점들이 수상하게 느껴졌던 경찰은 이 사건이 그냥 단순한 강도살인 사건이 아니라는 직감을 하기 시작하고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무수한 혈흔들 중 피해자 파비오 것이 아닌 다른 한 남성의 DNA를 발견합니다. 용의자 로버트 베이커. We were able to develop forensic evidence. Some of that was DNA, which identified Robert Baker. 파비오의 집에서 발견된 한 다른 남성의 혈흔은 로버트 베이커라는 한 중년 남성의 DNA로 밝혀집니다. 그는 LA 부촌인 우드랜드 힐즈와 칼라베사스 근처 피트니스 센터에서 라켓볼을 가르치는 강사였고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그의 DNA가 LA 경찰국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는 파비오의 아내 모니카의 전담 라켓볼 코치이기도 했습니다. 모니카의 절친 앨리스의 인터뷰를 들어보시죠. How would you describe Rob Baker? He was cool. We all really liked him. He was one of those gym guys, you know. Elise played in his league. He was very alpha. He was a very alpha male. There was also kind of a sexually thing about him. There was something sexual about him. You know What do you how mean? some guys just have this sexual kind of, I don't know, he's very manly. He was in shape and he was kind of, you know, kept everything, he was in charge. 그는 1962년생으로 사건 당시 55세였고 젊은 시절에 그는 미국 포르노업계의 배우 겸 제작자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몸은 매우 다부졌고 중년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활발하고 섹시한 느낌의 운동을 매우 사랑하는 남성이었죠. 2017년 6월 14일 파비오 살인사건 약 5개월 후 드디어 LA 검찰은 로버트 베이커를 파비오를 살해한 1급 살해 혐의로 전격 기소합니다. 하지만 그의 옆에서 같이 기소된 사람은 다름 아닌 파비오의 아내 모니카 세멘텔리였죠. Over the past several months, investigators have developed information and identified Robert Baker, 55 years old of Canoga Park, and Monica Cementilli, 45 years old of Woodland Hills, who was the wife of our homicide victim, as responsible for his murder. He said, we arrested Monica for the murder of your brother and Robert Baker, the murder of your brother. And I was in shock. I'm like, you sure? You know, I was in shock. According to the prosecution, these two were plotting and planning to kill Fabio so they could live their life together. 사실 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로버트 베이커의 DNA가 파비오의 집에서 발견된 이후부터 비밀리에 그 둘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경찰은 로버트 베이커의 통신 기록을 조회해 보았고 약 1년 전인 2016년 1월부터 그 둘은 약 9,000번 이상의 전화와 문자를 교환했고 베이커는 그녀에게 약 17,000번 이상의 전화를 걸었던 것이 확인됩니다. 심지어 파비오가 사망하고 불과 며칠 후 모니카는 이웃들과 조그마한 디너 모임을 갖습니다. 이웃들이 모여 사건을 애도하고 가족들이 위안을 받기 위한 자리였죠. 하지만 그 자리에 로버트 베이커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둘은 매우 친근하게 계속해서 귓속말을 나누고 술을 마시며 소통을 한 것이 밝혀지죠. Morella says she saw Monica hanging out with Baker. I saw her back outside again, the drink, smoking, and talking to this guy. I found out that was his name, Rob.
and she introduced me to him. Luigi noticed him too. Robert and Monica were in the corner talking to each other, sort of away from the party. And there was something else Luigi noticed about Baker. He had bandages on his hands. One guest even snapped these pictures of Monica and Robert Baker together. If you look closely, you can just make out a bandage on Baker's finger. Police would later conclude Baker cut that finger when he killed Fabio, and that's how his blood was at the scene. 로버트 베이커의 손에 감겨있던 반창고는 정말 파비오의 살해에 연관되어진 증거였을까요? 로버트는 단지 자신의 수강생이었던 모니카가 겪은 비극을 그저 위로하려 창간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검찰이 입수한 통신 기록에 의거하면 그 둘의 사이가 친밀했던 것은 맞지만 파비오의 아내 모니카가 직접적으로 그의 살인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기에 그녀의 기소는 검찰의 약간 무리한 판단 아니었을까요? 2017년 6월 그 둘의 기소 직후 로버트 베이커와 모니카 세멘텔리 둘 모두는 이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둘 모두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사건 현장에서 나온 로버트 베이커의 DNA와 함께 그를 끊임없이 압박한 검찰은 약 6년 만인 2023년 드디어 로버트 베이커는 기나긴 형사재판을 받는 대신 변호사를 통해 재판에 대한 불황쟁 답변을 해옵니다. 불황쟁 답변이란 유죄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일정 정도의 책임을 인정, 질 게 뻔한 형사재판 자체를 포기하고 결과에 대해 그냥 양형을 받겠다는 취지의 표현입니다. 약 6년 동안 부인해온 자신의 책임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자신의 고백과도 같은 거죠. 하지만 파비오의 아내 모니카는 한결같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자신은 파비오의 죽음에 아무런 연관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었죠. 로버트 베이커 역시 자신이 직접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모니카는 자신이 일으킨 사건과 전혀 무관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죠. 한마디로 자신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인해 모니카 그녀를 갖기 위해 그녀의 남편을 살해한 것이지 모니카가 사주를 하거나 공모를 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었죠. 파비오의 두 딸들 역시 지금까지 자신의 엄마 모니카의 무고함을 주장합니다. We will continue to stand by our mother as we have done for the last 6 years, and we will fight for her innocence. 그리고 모니카의 변호인단들은 계속해서 그 둘의 불륜관계에 대한 사실들이 파비오 살해에 대한 사주나 공모에 대한 직접적 증거들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그 둘의 불륜이 살해까지 이어지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라 주장하고 있죠. 그리고 파비오 살해 당시 범인은 2명이었는데 그중 1명은 로버트 베이커, 그리고 다른 1명의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도 않았다며 검찰 조사에 대한 신뢰성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것을 방증한다며 오히려 검찰 쪽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베이커 역시 현재까지 그 다른 한 신원 미상의 범인에 대해 일체 함구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반격. 하지만 약 5개월 동안의 조사 동안 밝혀낸 검찰의 두 사람, 로버트 베이커와 모니카에 대한 살인 기소는 그냥 가만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론에 흘리지 않고 비밀리에 그 둘을 미행, 조사를 해왔던 검찰 측은 몇 가지 정황상 증거들을 내세웠는데 그중 하나는 사건이 발생되기 약 6개월 전 모니카가 자신의 집안의 인터넷 IP 주소와 와이파이 아이디, 패스워드가 적혀있는 이메일을 로버트 베이커에게 보낸 사실을 확인, 그 이메일을 직접 입수합니다. 그 정보들을 갖고 있었다면 로버트 베이커는 파비오의 집안에 설치되어 있었던 모든 보안 시스템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 사건이 일어난 2017년 1월 23일 오후 3시 26분, 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1시간 30분 전에 모니카는 자신의 블랙포드 픽업 트럭을 타고 집을 나서는 장면이 근처 CCTV에 찍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집 근처에 위치한 타겟몰 주차장으로 향했고 그 주차장 한 구석에 주차를 합니다. 그리고 검찰의 주장으로는 그곳에서 한 남성이 그녀의 픽업 트럭에 올라타 몇 분간 이야기를 나눈 뒤 파했다고 하는데 그 남성이 추측컨대 로버트 베이커가 틀림없다 주장합니다. 그리고 바로 모니카는 타겟몰로 들어가 쇼핑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약 1시간 후 그녀가 쇼핑한 물건들을 계산하고 출구로 나올 때 그녀의 모습이 몰 CCTV에 또 찍히게 되는데 그녀의 시선은 계속해서 자신의 오른쪽 손에 향해 있었고 그 손에는 핸드폰의 화면이 켜 있었습니다. 검찰은 그녀가 자신의 핸드폰으로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핸드폰과 연결된 집안의 보안 카메라들을 모두 지켜보고 있는 순간이 찍힌 것이라며 이 증거야말로 로버트 베이커와 그녀의 공모 관계가 입증된 것이라며 주장합니다.
그 당시 그녀의 핸드폰에 찍혀있던 특정 IP 주소는 그녀의 집안에 있던 시큐리티 카메라의 IP 주소와 같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모니카의 변호인들은 그녀가 그저 평소에 즐겨보고 있었던 미드를 보고 있었던 것뿐 이 장면은 여느 다른 주부들의 일상생활과 다를 바가 없다며 변론합니다. IP 주소 역시 시큐리티 카메라와 한번 연결된 핸드폰은 계속해서 그 값을 기억하고 저장하고 있기에 검찰의 주장 역시 모두 반박할 수 있다 주장합니다. 그날 몰에서 만났던 한 남성도 정확히 로버트였는지는 주차장 CCTV 화질로는 절대 알 수 없으며 모니카 역시 로버트가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검찰은 또 사건이 일어나기 2달 전 로버트 베이커가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약 1년 동안 데이트하고 있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와의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며 그 친구에게 여자의 사진을 보여줬고 그 여자는 바로 모니카였다며 로버트 베이커의 친구의 진술을 공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편 파비오 죽음 이후에 모니카의 행동에도 수상한 점들이 발견된다며 모니카는 파비오가 살해당한 후 그 집을 옮기지 않고 그녀의 딸들 역시 이사시키지 않은 점, 시큐리티 카메라의 본체인 DVR을 구매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점이 보통의 피해자들의 행동과는 전혀 상반되고 있다며 검찰은 그녀는 이미 범인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전혀 무서움을 느끼지 않고 그대로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더불어 검찰은 무엇보다 모니카는 사건이 일어난 당일 가족의 생명보험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죽은 남편의 생명보험금의 액수와 수령금을 정확히 언제 받을 수 있는 것이냐며 수령 날짜까지 물어본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모니카의 변호인단들은 이 역시 충분히 이해가 가는 점이라며 이제 남편 없이 홀로 2딸들을 부양해야 하는데 그녀는 그저 가정주부였기에 아무런 직업이 없었고 하지만 갚아야 할 모기지가 있었고 매달 나가야 하는 생활비와 고지서들이 있었기에 남겨진 가족들의 미래를 위해 보험금에 대한 질문은 당연한 절차였다고 변론합니다. 그리고 실제 아내 모니카는 파비오가 살해당하고 약 2-3달 후 그에 대한 생명보험금 160만 달러 하나로 약 22억 원의 생명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과연 어느 측의 말이 더 신뢰가 가고 합리적인 추론일까요? 참고로 최근에 미 언론과 옥중 비공개 인터뷰를 진행한 로버트 베이커는 현재에도 자신의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모니카는 자신이 저지른 살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심지어 옥중에서 몇 년 전부터는 모니카가 자신과의 모든 연락을 끊었다고, 그리고 모니카가 베이커에게 당신은 비열한 살인자라며 직접적으로 소리치기도 했다며 옥중 교도관들의 진술도 이어졌습니다. 과연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진심으로 모니카를 사랑한 로버트 베이커의 단독 범행일까요? 아니면 교활한 아내 모니카가 모두 계획한 남편 파비오를 타깃으로 한 계획 범죄일까요? How lucky am I to have lived the greatest love story of all time? The story that people only read about. The story that movies are made of. Thank you so much. UPD의 비하인드 스토리. 검찰이 기소 후 형무소에 약 6년 동안 감금된 모니카가 자신의 셀메이트에게 말했던 작은 대화가 폭로되었는데 그녀가 로버트 베이커에 대해서 말하길, 그는 그냥 그저 나의 사랑이 아니야. 나의 최고의 친구이자 나의 모든 것이야. 그리고 훗날 경찰들이 입수한 그녀와 로버트 베이커가 초반에 기소를 당해 구치소에 입감되었을 때 그 옥중에서 모니카가 로버트 베이커에게 쓴 한 통의 편지가 검사에 의해 공개되기도 합니다. 자기야, 난 너무 항상 놀라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통하고 있다는 걸. 이건 운명이야. 나의 사랑 너무 보고 싶어. 사랑해. 하지만 불과 몇 달 전 모니카는 파비오의 죽음 직후 이런 포스팅을 남기기도 했었죠. 이 사진에서 난 파비오 당신의 웃음을 느낄 수 있어. 가장 달콤했던 목소리.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 당신은 영원한 나의 파트너야. 아직까지 당신의 보호와 힘이 필요해. 부디 나를 도와줘.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사랑해 여보. 내 인생의 사랑을 그리워하며. 로버트 베이커는 현재 거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는 것이 기정 확실시되는 가운데 모니카는 4월 20일 그녀의 마지막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로버트 베이커의 과거 전과에 대한 기록이 밝혀지게 되는데요. 그가 젊은 시절 업계에서 일하고 있을 때 그는 한 미성년자와 혼인신고를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미성년자 여성을 자신의 작품에 출연시키고 자신은 감독까지 하게 되죠. 이 점이 발각되어 그는 미성년자 간음죄로 성범죄자 신세가 되었고 약 2년간의 구치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등록된 그의 성범죄자 DNA 기록이 추후 파비오 살인사건에 다시 등장하게 되어 체포까지 이루어지게 된 것이었죠. 참고로 그 미성년자 여성은
자신의 전처가 낳은 의붓딸이었습니다. 추후 검찰에서 배심원단들에게 공개한 비공개 사진 자료에서는 파비오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약 한 달 후 LA에서 약 4시간 정도 걸리는 라스베이거스의 모니카와 로버트 베이커의 밀회 데이트 사진들이 공개되었습니다. 포렌식한 그들의 폰에서 발견하게 된 것이었는데 그 폰에는 여느 연인들과 같이 엄청 진하고 애정 가득한 사진들로 가득 차 있었죠. 그중 한 사진에는 항상 수줍음이 많고 남편과 아이들에게 헌신적이었던 모니카의 뜻밖의 매우 대범한 연애 사진도 발견되었는데 그 사진에는 모니카가 로버트의 바지 중앙 부분을 움켜잡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죠. 남편 파비오와의 데이트 사진에는 전혀 발견하지 못했던 완전 다른 느낌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공개한 마지막 사진에는 모니카의 뒷모습과 함께 찍힌 한 거울이 인상적으로 담겨 있었는데 그 거울에는 미세스 베이커라는 자신의 립스틱으로 거울에다 적어놓은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세스 베이커라는 뜻은 로버트의 성을 따르겠다는 자신은 이제 로버트의 아내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She's a liar, she's a manipulator, she's a cheater, and everything that comes out of her mouth has to be taken with a large grain of salt. Large enough so that you could choke on it. If they can show that Monica lied about her lifestyle, about the affair, about a variety of other things, that they'll convince the jury that she's also lying about her involvement in this conspiracy to kill Fabio. 마지막으로 제가 종합적으로 이 사건 전체를 모두 조사한 후 느낀 소회를 간단히 밝혀보자면 피해자 파비오 세멘텔리, 이분의 인성과 가족에 대한 사랑, 특히 약 20년간 결혼 생활을 해왔던 자신의 와이프 모니카에 대한 사랑이 정말 대단하셨다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의 약 10년간의 자신의 일기처럼 일거수일투족을 파비오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기록해놓은 모든 글과 사진들을 찾아보고 하나하나 읽어보았는데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어떻게 이런 사랑을 표현하고 표출할 수가 있을까 라는 정도였습니다. 솔직히 약 20년간의 결혼 생활을 했다면 어느 정도 와이프에 대한 사랑이 식을 수도 있고 표현도 줄어들 수도 있기에 남편이 주지 못한 소홀한 사랑의 감정이 불륜의 도화선이 되어 로버트에게 빠질 수도 있었겠다라고 추측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알아본 사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남편 파비오는 정말 모니카 그 자신에게 분에 넘칠 정도의 사랑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죽어 있었습니다. 정말 지겨울 정도로 매년 매 기념일, 가족 모임, 친구 모임, 일터 동료들 모임 곳곳마다 와이프 모니카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고 항상 나의 온리원, 나의 영원한 사랑, 나의 하나뿐인 최고의 친구 등등 정말 내가 이 모든 기록들을 보면 볼수록 그만 좀 하시지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사랑을 표현하고 실제로 많은 사랑을 주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표현되는 사진과 영상, 글로는 제가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그 둘의 실질적 문제들을 모두 다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둘을 몇십 년간 지켜본 가장 친한 친구들, 가족들, 이웃들, 동료들 모두의 증언으로는 단 한 번도 파비오는 자신의 아내 모니카에 대해 의심을 하거나 그녀에 대한 사랑이 식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말합니다. 저는 파비오 세멘틸리의 참혹한 죽음이 꼭 그의 패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그의 죽음에 관여를 했든 안 했든 아내 모니카는 두 번째 사랑을 찾아 떠났고 현재는 그 사랑도 변해 위태로워 보이죠. 하지만 파비오가 남긴 그의 긍정적이고 밝은 기억들은 그를 사랑했던 수많은 사람들, 가족들, 그의 친구들, 동료들에게 영원히 불변한 상태로 곁에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파비오의 죽음은 그의 사람들을 더욱 단단하고 밝게 비추어 주었고 그를 배신한 아내와 내연남에게는 평생 어두운 지하로 숨어들어 깊은 절망으로 빠지게 했습니다. 파비오 그를 추모합니다. If I really think about the company I work for, the people that I work with, the customers that we serve, our events, the only word that can really personify all of that is family. There is no better word because I think I hope people see us as, yes, we're a big company, but we're also a tight-knit family. And everybody that we work with and we interact with every single day, I truly consider part of my family, and I hope that comes out. I know it's the first time when I worked for Wella, the gentleman who was the president at the time, Mr. Joe Inuzzi in Canada, when he approached me, he was such a humble man. He was a serving type of a leader, a servant leader.
he would get on his knees at a show, and he would wrap boxes and stuff, and I've always tried to emulate that, and I want to be that guy for the company. So family has to be the word for me. So guys, have a good one, okay? Fab loves you. Peace. 다음 사건 파일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